2021년 5월 20일 과학의 진실과 오류 제12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은 15주를 이제 한 텀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15주차인 6월 10일 날이 우리 과학의 진실과 오류의 기말고사 일정입니다. 다음 시간까지는 우리 남은 교재에 대한 진도를 나갈 것이고 14주차인 6월 3일에는 이제 팀별 발표를 할 것이고 이제 15주차에 시험을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팀별 과제에 대한 내용이나 또 시험에 대한 것은 조금씩 이제 수업 중간에 여러분과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과학의 진실과 오류의 수업 내용이 고대 그리스의 이제 내용으로부터 해서 중세 또 이런 또 근세의 이제 이야기들이고요. 혹시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 먼 옛날의 시대의 이야기들이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이야기들이 별로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라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에는 지난 시간에 있었던 과학에 대한 이슈들을 간단하게 소개하는데 오늘 소개할 내용은 바로 어제 신문에 나온 기사인데 중국이 화성 탐사 로봇 사진을 처음으로 공개했다라는 신문의 기사의 내용입니다. 사진에 보면 지금 광활한 평야에 한 탐사선이 내려 앉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의 배경이 어디냐면 화성이에요. 화성은 우리가 태양과 지구하고의 거리를 1우주거리라고 하는데 화성은 지구로부터 1.5 우주거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성까지 가려고 하면 지구에서 태양까지 가는 거리에서 다시 절반을 더 가야지만 화성에 도착할 수 있는 아주 먼 거리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국의 이 우주 탐사선은 10개월 동안 항해를 거듭한 곳에 이제 화성에 도착했고 도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표면에 안착하는 그런 성공을 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화성의 인류가 어떠한 이제 일들을 했는지 탐사선의 역사를 찾아보니까 제일 처음으로 이제 북소련이 1960년에 이제 세계 최초의 화성 탐사선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한 50여 개의 우주 탐사선을 계속 화성으로 쏘아보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성공한 것은 한 15개 남짓만 이제 화성 근처로 가고 나머지는 그냥 뭐 중간에서 또 근처에도 못 가고 완전히 실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개 남짓의 우주 탐사선이 화성까지 간다고 해서 다 목적을 이룬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소련도 60년부터 계속 화성에 이런 물체를 쏘았는데 계속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1971년 건 10년이 지나서야 마스 3호가 화성에 착륙하는 것에 이제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 10초 정도 도착해서 한 10초 정도 정보 딱 보내고는 그냥 연락 두정. 그러니까 화성까지 거리가 있으니까 뭐 어떻게 손꼽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다 날려버리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어진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화성에서 탐사를 하고 이제 정보 교환을 하고 또 이런 그 화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1976년에 미국이 화성 착륙에 성공을 하고 또 탐사선을 통하여서 여러 이제 정보들을 얻는 것이 1976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난 5월 15일 날 중국이 화성 착륙에 성공을 한 거죠. 중국도 화성에 한 번만 쏜 게 아니라 계속 쏘았었어요. 그런데 계속 실패하고 이번에 이제 무사히 안착까지 하고 또 아까 사진에 보는 것처럼 이제 탐사선이 이제 이 화성 주변을 이제 탐사하는 그런 이제 지경이까지 이제 다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까 화성에 이제 착륙한 중국의 이제 탐사선의 모습을 보았는데 그 탐사선의 배경이 화성인데 그냥 끝이 없는 대평야를 보았을 것입니다. 지금 이 중국의 탐사선이 내려앉은 위치가 유토피아 평원이라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평야지대라고 하면 뭐 이제 호남평야 또 아니면 이제 김제평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평야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는 광활한 이제 평야가 바로 이 유토피아 평야입니다. 이 태양계 내에서 뭐 지구 안에서의 가장 넓은 초원, 그다음에 뭐 또 여러 행성들의 가장 많은 그런 평원 중에서도 가장 태양계 안에서 가장 넓은 평원이 바로 이 유토피아 평원이에요. 자그마치 직경이 3,300km, 3,300km 안에는 어떤 장애물도 없이 환한 이런 평원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젠가 이제 인류가 화성에서 이제 그 식물을 가꾸게 되어지면 이 유토피아 평원 이쪽부터 저쪽까지 3,300km를 이제 한번 뭐 이렇게 쭉 갈라 그러면 3,300km는 자동차로 한다 하더라도 한 열흘 정도, 뭐 며칠 정도 가야 끝이 닿을 수 있을 그런 이제 평야를 이제 갖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사에서 조사를 했더니 이 유토피아 평원에는 이 토양의 두께가 한 1에서 10m 정도 되어지고 그 밑에는 얼음층이 한 100여 미터의 얼음층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관측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탐사선들이 이제 3개가 지금 화성으로 날아가 있어요. 유럽에서 발사한 것, 중국에서 발사한 것, 또 미국에서 발사한 것들이 지금 동시에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 우리에게 화성에 대한 여러 내용이나 이런 사실들을 전송해주고 또 우리가 화성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계속적인 이런 화성 탐사선의 보고를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관심 있게 관찰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다룰 내용은 교재의 21장 화학의 탄생, 연검술과 결별이라는 단원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98페이지 6번째 줄 교재를 보면 뉴턴과 같은 뛰어난 과학자가 이런 연금술에 심취하여서 좀 더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런 많은 시간과 또 노력들을 허비하였다라는 내용을 비판한 것을 보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주로 제일 많이 살펴본 건 천문학 분야에 대해서 많이 살펴봤잖아요. 그죠? 고대 그리스로부터 해서 천문학 분야와 또 물리학 분야, 또 지난 시간에는 생리학 분야도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과학 분야에서 아직까지 좀 이렇게 두드러지게 살펴보지 못한 분야가 뭐냐면 화학 분야를 지금 아직 살펴보지 못하였습니다. 이 교재 199페이지 9번째 줄에 보면 이 화학 분야에 대한 어떤 이제 기념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을 우리 교재에는 영국의 자연 철학자인 로버트 보일이라는 사람을 이제 뽑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버트 보일 이전에 1600년대 이전에는 화학이라는 그 과학의 분야를 이야기할 만큼의 어떤 업적이라든지 또 이런 특별한 또 이런 내용들이 별로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과학의 여러 물리, 생물, 또 지리, 또 이런 화학 분야 중에서 화학이 가장 최근에 연구되어지고 또 발전한 분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재 199페이지 12번째 줄에 보면 1661년에 보일은 회의적인 과학자에서 전통적이고 추상적인 물질 대신에 원초적이고 단순한 결코 섞이지 않는 물질을 원소라고 규정하면서 연금술과 화학 사이의 최초의 개념적 경계석을 그은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교재의 저자는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는 화학이라는 학문은 어떤 변하지 않는 물질을 기반으로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이런 고대나 또 중세의 과학자들은 또 영문술사들은 또 화학론자들은 물질은 변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오랜 시간 에너지를 가열하게 되어지면 흙이 되어지고 또 흙에다가 어떤 변화를 주면 또 이런 공기로 변화되어지고 또 공기를 또 어떤 변화를 주게 되어지면 그것이 불이 되어진다라는 이렇게 물체는 상황과 여건을 만들어주면 계속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는데 이 보일이
물질은 그런 건 아니다. 물질은 고유한 성질이 있어서 이 성질은 어떠한 변화에도 이것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전통적이고 추상적인 물질이라고 했는데, 이 정성적이고 추상적인 물질이라는 것은 바로 밑에 줄에 있는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흙, 물, 공기, 불.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중세기까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이 네 가지 물질의 조합으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단순한 네 가지 물질로 이 우주의 모든 물질이 생성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오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보일의 이런 학문이 나오기 전까지 어떤 계기가 있었는데,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 교재 200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에 보면 독일의 과학자 게오르크 슈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 화학작용의 기본인 연소에 대한 이제 그 부분을 많이 연구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의문점 뭐냐면, 이 세상의 물질은 어떤 물질은 잘 타는데 어떤 물질은 잘 안 타는 것을 이제 이렇게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생각하기를, 왜 똑같은 이제 물질인데 어떤 거는 잘 타고 어떤 것은 안 탈까? 뭐 종이나 나무 같은 거는 잘 타고 또 쇠나 돌 같은 것은 왜 안 탈까?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가 이것을 해결할 만한 아이디어를 하나 내놓았는데,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 플로지스톤이라는 이제 개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설명하기를, 잘 타는 물질 안에는 이 플로지스톤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또 잘 타지 않는 돌이나 쇠에는 이런 플로지스톤이 적게 함유되어 있어서 불에 잘 안 탄다라고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명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맞아 맞아, 이 어떤 지구상에 있는 물질 중에서 이 플로지스톤이라는 이런 잘 타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것은 불에 잘 타게 되어질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것은 잘 안 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가르치고 이제 배우고, 그렇게 학문적으로 정리해 나아갔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그 모든 이제 물체에는 이제 플로지스톤이 있어서 이 플로지스톤의 함유에 따라서 이제 잘 타는 정도가 달라지고, 또 이제 물체에 열을 가하면 이제 산화되면서 이제 무게가 확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무게가 줄어드는 것도 이 플로지스톤이 이제 물체가 분리되면서 이제 물체가 질량이 줄어든다라고 이제 쉽게 이제 모든 만물들을 해석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안 맞는 게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쇠의 부분에 대한 것이었어요. 쇠를 열로 계속 가열하면, 이 원리대로 하면 이 그 플로지스톤이 적게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없어지면 무게가 어떻게 돼야 돼요? 현재 그것이 플로지스톤이 조금이라도 있던 것이 빠져나가면 가벼워져야 되는데, 오히려 쇠는 닳으면 닳을수록 물체의 질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해답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최소 그냥 무게의 변화가 없었으면, 그냥 플루스턴이 없었기 때문에 얘는 무게의 질량의 변화가 없다라고 할 수 있는데, 쇠를 밟으면 무게가 늘어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플루지스톤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에 이제 의문을 갖고 이제 보일이 연구를 해서 이제 화학의 기초를 이렇게 배워진 것입니다. 자, 이제 중세 사람들은 쇠에다가 열을 가하면 왜 무게가 늘어나는지 알지 못했지만,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 PPT 화면에 있는 것처럼 현대 과학은 금속을 가열하게 되어지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이 쇠와 결합하여서 산화철로 결합되어지기 때문에 산소의 무게만큼 이게 이제 질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산소, 그다음에 수소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가벼운 기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기체가 이 금속의 표면에 잠깐 이제 뭐 조금 달라붙는다고 해서 이 무게 차이가 뭐 크게 나타날까요? 정말 요새 현대와 같은 정밀한 측정 기구가 있기 전에는 이런 공기에 조금 더 첨가되어져 있는 산화철의 그 질량 변화를 읽어내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에도 이
그 공기의 무게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을 정도의 측량 기술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만도 대단한 거죠. 어쨌든 간에 이제 이렇게 셀을 또 달구었을 때의 질량의 변화가 이제 이 사람들에게 이제 풀지 못한 고민거리인 거예요. 그런데 202페이지 보면 이제 밑에서 6번째 줄,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머리치가 난 거죠. 그런데 이 과학자들이 금속을 연소시켰을 때 오히려 금속의 무게가 증가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플로지스톤이 마이너스 무게를 가진다라는 가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의 무게를 가진 것이 이제 빠져나가니까 쇠의 무게가 조금 더 늘어난다라고 이제 한 거죠. 근데 사실 마이너스 무게라는 것이 존재합니까? 그건 허수예요. 이 지구상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이게 앞뒤가 안 맞아지니까 이런 무리한 가설을 설명하면서까지 이제 이렇게 그 당시 문제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질의 변화에 대한 오랜 숙제를 우리 교재 20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보면 프랑스의 화학자 앙투안 라보의 지혜가 이 실험을 통하여서 이 지금까지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역할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보의 지혜는 플로지스톤이 빠져난다는 기존의 이론 대신에 새로운 화학 이론인 화학적 가스인 산소가 결합되어서 이 금속의 무게가 증가되어진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교재 20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라보와 지혜는 그 해의 법률 고문이었던 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변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하였다. 이 과학자들이 어려운 거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과학을 해서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부양할 수가 없어서 페트론처럼 이렇게 후원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연구도 하고 미술 창작 활동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보의 지혜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자신은 이 유산을 바탕으로 해서 세금 징수하는 회사를 이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공동으로 운영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세금은 누가 걷는 거예요? 국가가 걷는 거죠. 그런데 국가가 그 세금을 걷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이제 중간에 민간 이제 대신 그 세금을 걷어주고 그 중에서 일부를 이제 수수료를 받는 이런 세금 징수회사가 많이 있었는데 이 라부이지에가 이런 일에 이제 뛰어들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라부지에는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수입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제 일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이 라보이의 지혜가 이제 죽었을 때에 이제 그의 연구실을 보니까 당시에 유리가 상당히 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화학 실험에 쓸 수 있는 이 플라스크 같은 이 유리가 그의 연구실에 꽉 차 있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발견했다고 할 정도니까 얼마나 이제 전념해서 연구를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가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시기에 단두대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혁혁한 공을 세우는 이 화학자가 왜 죽었을까요? 이제 교재 내용을 좀 더 살펴봅시다. 우리는 라브의 지혜를 근대 화학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아버지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자기를 낳아준 남자를 이루거나 부르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어 사전에 보면 두 번째 아버지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떤 일을 처음 이루거나 완성한 사람을 높여서 이르는 말이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음악의 아버지 하면 뭐예요? 바흐, 또 과학의 아버지 하면 갈릴레이, 미술의 아버지 하면 폴 세잔 이렇게 부르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악에는 다른 데는 뭐 과학의 어머니, 뭐 미술의 어머니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음악에는 음악의 어머니로 이 핸델이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바흐하고 핸델이 정말
음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아우는 약간 웅장하고 또 장엄한 이런 남성적인 음악을 했다라고 하면 핸들은 좀 여성적이고 섬세하고 부드러운 음악을 했기 때문에 핸델을 음악의 어머니라고 이제 부르는 이제 예외적인 상황이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음악의 아버지, 과학의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는 엄마와 아빠의 개념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한 분야의 독보적인 존재라는 의미에서의 뭐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무엇의 어머니라고 쓰는 것은 이렇게 그 사전적인 정의에 맞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남산에서 가장 높은 나무는 몇 그루 있습니까? 한 그루 있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나무는, 키가 큰 나무는. 그러니까 어떤 분야의 어머니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이렇게 다람쥐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분야의 아버지는 그 분야의 최고의 업적을 쌓은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제 호칭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그러면 뭐 어떤 사람들은 남성, 남자, 여성 이제 평준에 이렇게 반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이게 성차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고 동시에 부르자.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라고 이렇게 부르자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뭐 어떤 생문학적인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국어사전의 두 번째 의미인 어떤 분야에서 그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친 사람을 부르는 예우하는 호칭이라고 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떤 생물학적인 인간의 존재라기보다는 인간의 삶과 또 목적을 좌우하는 가장 높은 존재라는 뜻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제 부른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아버지에는 교과서 206페이지 네 번째 줄에 보면 왕립 과학 아카데미 즉 프랑스의 이제 과학 협회이죠. 그것에 이제 회원도 되어지고 또 그는 1768년에 이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물을 어떤 영향을 주어주면 이제 물이 흙이 되어지고 흙에 또 어떤 영향을 주면 이것이 이제 공기가 되어지고 공기에 어떤 영향을 주면 또 불이 되어지고 이렇게 물질은 계속 변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깨기 위해서 그가 실험을 했는데 밀폐된 용기 안에다가 100일 동안 계속 이제 불을 뗀 거죠. 그랬을 때 정말 이 물이 정말 흙으로 변하는지에 대한 실험을 한 거죠. 실험을 해보니까 이 그 밀폐된 용기 안에 이제 이 물의 성분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이제 보아서 이것이 이제 물이 어떤 다른 물질로 변화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명했어요. 그런데 이제 막상 이제 실험을 해보니까 이 용기 안에 허연 벽에 이제 허연 물질들이 이제 이렇게 발견되어지는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보고 봐라 양이 줄어들긴 했지만 물이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변한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것은 물이 변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 용기가 100일 동안이나 가열하면서 녹아서 생긴 흔적이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그는 자신이 주장하였던 물질은 어떤 영향을 준다고 해서 다른 물질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해낸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교과서 202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면 라부와 지혜는 이 세이의 물질의 질량을 증가시키는 그 원소를 산소라고 이제 처음으로 명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재 207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면 1789년에 이제 체계적인 화학의 저술인 화학 원론을 출판하면서 질량 불변의 법칙과 원소의 개념들을 정리하고 그때까지 발견된 33종의 원소를 정리하여 원소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화학 시간에 주기율표를 외우지요. 그런데 이 주기율표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 바로 이 라보의 지혜가 이 주기율표를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재 208페이지 10번째 줄에 보면 1789년 루이 16세가 폭정과 과도한 세금으로 인하여서 이제 시민혁명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이제 이런 그 시민들이 제일 미워할 사람이 누구겠어요? 이런 관리인들도 있겠지만 중간에서 이제 세금을 징수한 이제 그 조합의 이제 그
관리들을 이제 잡아다가 다 단두대로 보낸 거죠. 사실은 이 사람들은 이제 정부와 계약하면서 수수료를 뗀 것인데 이제 이 시민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감옥에 그 단두대에 사형을 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라부아의 지혜를 궁지를 몰아넣었던 사람은 과거에 허술한 논문을 써서 탈락시켰던 장폴 마라라고 합니다. 결국은 그 라부아의 지혜는 많은 업적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단두대에 이렇게 처형되어지는 것으로